연봉 1,600만 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내년에 결혼을 앞둔 38살 직장인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묵묵히 일하며 현재는 6,300만 원까지 열심히 연봉을 올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성취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2018년 어머니 추천으로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95%,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말을 믿고 그동안 모은 1억 2천만 원의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저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한 채로 하지만 그 모든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토지는 확보되지 않았고 코로나로 사업은 지연이 됐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은 폭증을 했습니다. 4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추가 분담금 5억이 발생을 했고요. 금액을 감당할 수 없던 저는 소송까지 진행을 했지만 1년 만에 패소를 했습니다. 결국 1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완전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저에 대한 미안함에 건강이 악화되셨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깨달았죠. 선택은 제 몫이었고 이 모든 건 제 무지의 대가였다는 것을. 그렇게 모든 걸 잃은 뒤 결혼도 포기하려 했던 제게 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난 것인데요. 제 모든 상황을 알고도 떠나지 않았고 저와 미래를 그려주었습니다. 멋있다. 재테크에 관심도 많고 계획적인 여자친구 덕분에 예적금만 알던 저는 경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주식 그리고 적금, 청약연금 다 합쳐서 지금 순자산 3억.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분 돈뿐만 아니라 예비 그 신부분의 돈까지 네. 합쳐서 지금 현재 순자산이 3억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월 소득이 월 한 850만 원 정도 월급이 두 분 맞벌이 합치셔서 850만 원 정도 되시고요. 지금 지출 내역을 보면은요, 한 300만 원 정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면은 저축액이 550만 원, 560만 원 정도까지 와, 대박이다.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반면에 그래도 지출을 많이 하진 않으시고 저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분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결혼 예정이고요. 2년 이내에 출산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보고 있는 8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게 출산 이후에 이자가 또 좀 부담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부부에게 한 8억 원대가 이게 맞는 예산인지 아니면 8억이 너무 많다면 그러면 얼마짜리 집이 저희한테 맞는지 내 집 마련의 그 예산을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지금 첫 번째 가장 크게 있으십니다. 일단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마음은 있으시고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먼저 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지역들을 이제 둘러볼 테니까. 근데 지금 이 두 분께서 서로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한 8억 정도 지금 순자산이 얼마였죠? 순자산이 3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출 활용해서 한 8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소득 대비 과하진 않은지 요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예비 신혼부부이시고요. 30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잣돈 3억에 내 집 마련 예산을 얼마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통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톨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녕하세요. 네, 30대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아주 중후한 맛이 느껴집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38세입니다. 네, 아직은 현재 결혼 안 하셨고 내년에 지금 결혼 예정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노나혜님이 또 강서구에 특별한 또 애정이 있으셔가지고 터가 좋아요, 저희가. 네, 제가 거기서 부자가 됐습니다. 네. 네, 노나혜님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아니,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에요. 네, 마음의 고향. 저희 처갓집 근처였어가지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혹시 아내 되실 분하고 지금 같이 듣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 아내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집에서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디님 바꿔주도록 할게요. 밤톨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까는 거야? 저랑 좀 목소리가 비슷하시네요.
아, 네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8억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은 좀 이자가 부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년 이내 출산 계획이 있으시고 출산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예비 신부께서 휴직을 쓰실 테고 그러면 이제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 건데 혹시 소득이 얼마 정도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월 저축액이 얼마 정도까지 되실 예정이세요?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금액에서 한 30%는 줄지 않을까, 30-40%는 줄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40-40%가 줄면은 지금 월 저축이 560이잖아요. 40%를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350 정도가 된다고 해볼게요. 350을 저축할 수 있다면은 지금 이제 8억 대출, 8억 내 집 마련 예산을 잡았을 때 지금 거의 6억 대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월에 3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이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근데 또 아기가 태어나면은 지출이 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6억 대출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생각해서.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저는 6억 대출이 아니라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 네. 5억에서 한 4억 정도? 네네. 그래서 한 4억 정도 대출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원리금이 한 200 정도 나가거든요, 월에. 예.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1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좀 여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살 거 사면서 좀 나아가실 수 있어요.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으시면은 한 7억 정도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7억으로 어디를 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혹시 지금 직장 위치가 어디세요? 저는 그 강남이고요. 네. 예비 신부는 용산, 신용산 쪽입니다. 아, 강남과 용산. 그러면은 또 이제 제가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7억 정도 예산으로 이제 제가 서칭을 해볼 테니까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7억 이하로 서칭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7억으로 그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네. 네, 평균 가격이 이제 7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서울 중심부보다는 조금 이제 서울에서 외곽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이면은 또 지하철 노선도 1호선이나 4호선 이 지나가게 되고 뭐 경의중앙선이나 뭐 6호선도 있고 근데 저는 와이프분의 직장이 용산이시고 또 밤톨님의 직장이 강남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남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돼요. 구로의 개봉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로의 개봉이 어떤 곳이냐면은 서울에서는 가장 외곽에 있는 지역이고 바로 밑에 이제 광명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개봉역 근처에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이 꽤 있고 그 최근에 고척 아이파크라는 그 쇼핑몰이 생겨서 지금 이제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좀 비선호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선호 시설이 없어지고 좀 좋은 쇼핑몰로 바뀌어 있어서 이전보다는 좀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봉역 구축 아파트로 7억선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저 1호선을 타시고 용선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용산으로 출퇴근하실 수 있으시고 밤톨님께서는 신도림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2호선 타고 강남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충분히 그 실거주 가치도 괜찮고 출퇴근도 적합하고 또 나중에 아이 낳으셔서 주변에 또 구축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또 편하게 또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신 이유가 단순히 이제 출퇴근이 좋은 아파트가 어디예요? 라는 걸 넘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아파트가 어딘데요? 라는 걸 물어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맞죠. 구로 아파트는 과거에 한 6억 정도, 6억 9천에서 7억 정도까지 정고가 찍혔어요. 고점이. 그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 안양에 그 평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촌이라는 택지가 있어요. 아파트들이,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깔끔하게 모여있는 일기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7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평촌 내에서 그 범계역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 중에 20평대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지는 과거의 고점이 거의 8억대 후반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지금 가격이 개봉이랑 비슷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평촌이 확실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출퇴근이 조금 멀어집니다. 결혼 아직 안 하셨잖아요. 이제 내년에 결혼하실 예정이시고 또 아직 30대시고 젊으시니까 그래서 여기가 구축 택지다 보니까 아이 키우기도 되게 좋아요. 학군도 괜찮고. 또 4호선 타고 가면 뭐 두 분 다 그쵸, 그쵸. 그렇게 멀진 않네요. 네, 4호선 타고 또 용산 갈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사당에서 신호선 쪽이니까. 뭐 2호선 타고 강남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멀지 출퇴근도 뭐 개봉에 괜찮아, 비해서는 괜찮아. 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서울이 아니라는 면에서 약간 좀 마음 심리적인 그런 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평촌이 웬만한 서울만큼 좋은 곳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평촌을 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평촌을 생각하시리라고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사실 저희가 네. 지금 그 여러 후보군들을 사실은 아파트들을 조금 찍어놓고서 임장을 좀 다니고는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6곳, 7곳 정도를 갔었고, 네.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이제 광명 철산 쪽으로 좀 가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학재역 홍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못 가봤지만, 뭐 안양역 쪽에 있는 뭐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아, 전문가시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알아본 거하고 네. 조언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이런 부분도 좀 네. 여쭤보고자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보셨어요? 예산을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능한 금액이 네. 실제로는 한 2.5억 정도이고 네. 생애 최초를 저희가 이제 아직 안 썼기 때문에 네. 저희 둘 다 생애 최초가 이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LTV가 70%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을 해서 네. 한 그 5.6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4억을 쓸 수 있고 대출을 이제 5.6억 정도 받으면 8억 정도 집을 살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알아본 거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8억 안에서 찾다 보니까 한 네. 7억에서 8억 수준의 집을 조금 보게 됐고, 또 후보군들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광명 쪽이라든지 네. 그런 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좋아요. 지금 광명이나 그 무학재 홍제면 이제 서대문이죠. 안양 쪽. 네. 이 지역들은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마다 다르긴 할 테지만 지역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강남이 좋아요, 광명이 좋아요 하면 누구나 이제 강남이 좋다고 할 거잖아요. 광명이 좋아요, 서대문이 좋아요, 안양이 좋아요 라는 질문에서는 확실하게 서대문이 좋아요, 확실하게 광명이 좋아요 라고 할 수가 없고요. 각 단지별로 달라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비슷하다는 거죠.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비슷할 수 있고. 근데 되도록이면은 서울이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광명도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입지 개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는 거니까. 8억 예산으로는 광명 신축 아파트를 접근하기는 또 무리가 있고 결국 구축 아파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지역 내에서 역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좋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8억대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금 상환이 꽤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산을 하시고 육아휴직 하시면 이제 월저축액이 거의 40%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하기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네. 이걸 감수하고 지금부터 졸라 매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각오를 하시면은 저는 8억대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고점이라고 하죠. 정고점 대비 지금 호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이 정고점 대비 낮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릎 이하라고 생각해요. 그럼 되도록이면은 정고점 이하 가격에서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아파트들이 나중에 봤을 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8억대 아파트도 고점 대비 싸다면은 7억대 아파트보다는 가치가 좋을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7억대 아파트보다는 자산적인 측면에서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출산 예정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답변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네,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네. 현재 이제 집값이 이제 저희 그 현재 상황에서 이 8억대 금액의 이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어느 네. 정도 정리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걱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지금 집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집을 샀는데 더 떨어질까 봐. 두 번째는 지금 집을 안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뭐 거주할 수 있겠죠. 돈을 더 모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보합인 상황이 됐을 때 돈을 더 모아서 지금 8억대를 볼 수 있지만 9억대 집을 살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베스트를 선택하시려는 마음이 보여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베스트를 선택하는 방향보다는 워스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집을 안 샀어요. 근데 지금 8억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어떡해요? 그쵸? 고민이 네. 앞설 것 같네요. 이것과 지금 집을 샀지만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집을 안 사고 가격이 오른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쵸? 워스트를 피한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고점 대비 싼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 네네.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너나이님 네네. 바꿔드릴게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톨님. 네. 닉네임하고 만나서 목소리하고 반갑습니다. 맞아요. 눈이 네, 귀여운 영광입니다. 네. 두 분 직장이 강남이랑 용산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뭐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첫 집을 마련할 때는 안 잃을 집을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집. 네. 예, 그런 집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 중에 진짜 별로인 집을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별로냐 아니냐의 기준이 교통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처음엔. 특히 예비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갈아타기 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 3번, 4번의 이제 기회들이 오거든요. 그때는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집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지금 답지가 다 나온 거예요. 이번 시장에. 네. 답안지가 다 나왔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들어오고 싶어요. 사람들. 네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아파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두 분이 나중에 잘 일구고 되고 나면은 이제 갈아탈 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딱 갔을 때 여긴 좀 불편하다는 느낌 드는 데 있죠. 그런 데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예비 신부랑 우리 좀 우선순위 높여서 나는 뭐 너랑 더 데이트도 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 이제 평생 데이트 할 거니까 3월까지는 마무리하자. 2월까지. 그러니까 좀 겨울 지나기 전에는 마무리하자. 네. 요렇게 약속을 딱 하시고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곳들 이제 어느 정도 좀 됐나요? 고민이? 고민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8억으로 아까 유진님은 이제 걱정되니까 얘기했는데 그 8억으로 매매하시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4억 대출 낼까 5억 대출 낼까 고민하다가 5억 대출 낸 사람보다 4억 대출 낸 사람이 후회하는 걸 더 많이 봤어요. 물론 빡빡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어떻게 사라져요? 근데 왜냐면 1억에 월 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제가 아시죠? 제가 영끌하지 말라는 거 맨날 말하는 거. 네네. 근데 두 분한테는 제가 보기에 뭐 그리고 아이 낳으면 또 지원금이나 이런 거 좀 나오고 하니까 네. 네, 정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데다 세금을 써야지.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 왜 안 해줘?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해보세요. 7억짜리보다는 8억짜리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막막했었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또 시련을 겪었잖아요. 어머니가 추천을 해주셨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고 네. 그리고 그게 또 그냥 사실 돈만 잃어도 힘든데 아까 보니까 네. 뭐 소송도 하고 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되게 빡빡하게 사회생활 시작해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해서 모은 돈을 이제 한순간에 잃은 것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 하냐면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밤톨님이 30대 후반이잖아요. 우리 20대 후반, 30대 초반 밤톨님의 그 후배님들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밤톨님이 그걸 털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네. 사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스스로가. 이게 생각을 좀 차분하게 내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좀 돌이켜 보니까 뭔가 이게 남 탓할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무지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깨닫고서 변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왔듯이. 네. 많이 힘들었지만 그거를 참 이겨냈다는 게 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선배로서 한마디 하고 코크님한테 넘기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본인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예비 신부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그런 거, 앞으로 꾸려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으로? 네. 기대하고 나갔나요? 사실 기대 안 했었습니다. 왜 기대를 안 했어요? 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조선자가 계속 너무 만나보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서 안 나가려다가 만나게 됐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네. 제가 솔직한 이런 상황을 얘기했을 때 호응을 해줘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그대로군요. 본인은 투자해서 돈 다 잃고 나이가 30대 중반이 훌쩍 넘었고 네. 가진 게 없고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해서 거절한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나온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생각 해봤나요? 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좋아해서 시킨 건지.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그 밤톨님이 본인의 시련을 이겨내고 담담하게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비전과 가능성을 봤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내가 겪었던 시련을 이겨내고 그게 편안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 밤톨님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아가려고 이런데 사연도 쓰고, 이거 사실 사연 써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연 안 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여기 사연을 썼잖아요. 그죠? 열정을 불살라가지고 지금 이 사연이 제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먹게 했거든요, 저를.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막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막 어디 아파트 대충 얘기해보면 다 아니까 그 중에 골라주겠다고 골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모든 근원이 어려운 일을 부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거를 마침내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 방송을 보면서 요즘 사실 돈 잃고 힘들어하는 후배님들이 많아요. 네. 제가 보니까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 밤톨님 사연이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좀 짓궂은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연락 주셔서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코크님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네, 밤톨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런 선택에 있어서 책임도 질 줄 아시고,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사연 보내주셔서 그 부분 너무 응원을 드리고, 혹시 지금 어머님하고는 사이가 좀 어떠세요? 제가 좀 괜찮아지고 그때부터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렇지. 조금 그 후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은 사이가 좀 좋아진 편입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네, 너무 다행이고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네. 저도 정말 이제 많은 사연자분들의 그 사연도 듣고 또 주변에서 또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게 우리가 그 인생의 고생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밤톨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남들보다 좀 빠르게 좀 젊은 시기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입으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것도 빨리 이거를 또 이제 헤쳐나가고, 또 아무래도 젊었을 때니까 다시 일어서기도 훨씬 좀 나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정말 잘 디딤돌이 잘 돼서 밤톨님이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언젠가는 어머님께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제가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를 계기로 그때 덕분에 또 정말 경제적인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공부를 하게 돼서 맞아. 지금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그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잘 잊으시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컸다, 이런 말씀을 정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이후에 대처하시는 걸 봤을 때 충분히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게 인연이라는 게 또 그 배우자 인연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 부분을 일단 또 정말 멋진 또 여자친구를 또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인연까지 맺으셨다니까 앞으로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길 거라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엄마랑 밤톨님. 얘기 한번 하고 엄마한테? 끊읍시다. 그래요. 엄마랑 밤톨님. 그 예비 신부한테. 네, 어머님께 하면 눈물 날 수 있으니까. 그럼 예비 신부한테 일단 한번 편지? 그냥 음성편지. 음성편지. 아내분께, 예비 아내분께. 네, 끝까지 이해해주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으로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살자. 좋아요. 약간 태토남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여태까지 불효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제가 성공해서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담백하다. 네. 요만큼만 딱 끊어가지고 전달, 어머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만. 너무 좋다. 네. 앞에 부분 다 빼고 요 부분만 녹음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토니 응원 드리고요. 네, 또 진짜 좋은 소식, 내 집 마련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리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내년 하반기지만 아직 멀었지만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그럼 미리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9137님이 저도 나이 30에 돈 하나 모은 거 없이 카드 돌려막고 있었는데 지금 와이프가 고민하다가 끝까지 자기를 같이 이겨내자고 해줬는데 과천에 와. 내 집 마련 하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네. 제가 댓글을 써달라고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나오는 본인이 나도 이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맞아, 여기 지금 맞아. 몇 분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2,200분이요. 오! 2,200 사람이, 200분. 2,200명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지금 마음이 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저기 우웅님이 또 얘기를 전해주시네. 오! 나이님, 코크님. 지금 보세요. 네, 내막이 7월부터 쭉 듣고 8월에 내 집만 했습니다. 남가자동에? 오. 신혼부부여서 여의치 않아가지고 무조건 전세만을 생각하다가 호기심에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너무 오늘 마련이들 왔나요? 내 집 네네. 마련이들, 우리 저의 제자들, 저의 내 집 마련 제자들 표현해줘, 표현해줘. 왔어요. 왔으면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제가 오늘 나이님 가방을 봤는데, 나이님 가방에 아. 편지가 한 20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감동받은 제 나도 편지들을 가지고 다녀야겠다. 가지고 다니면서 나 한 30개 갖고 다녔어. 제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보고요. 지금 좀 전에 지금 촌지라고 쓴 사람. 왜냐면 이거 5만원짜리 있어. 이거 저거 봉투예요. 그냥 봉투라는 거. 촌지라니, 이 사람들이. 촌지라니. 제가 이렇게 와. 거짓말 할까봐 여러분들이 이게 보내드리면 이렇게. 오, 존경하는 너나의 네, 멘토님께. 이렇게 싹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소식을 좋아해요. 제가 무슨 낙으로 나 깜짝 하겠습니까? 놀랐어. 이거 진짜 갖고 다니는 줄 네. 몰랐어요. 제가 무슨 낙으로 이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라이브 보시면은 저 너나이님 뭐 어떤 사람인데 뭐 너나이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소통도 해 주시고 저희 나중에 편집돼서 영상 올라가면은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세요. 제 영상에 댓글 없으면 진짜 속상해요, 진짜. 예? 아셨죠? 너나이님께 편지 쓰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주택자,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가 이제 고3인 지금 이제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라도 내 집 마련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주셔서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결혼할 때 내 집 마련 고민하며 시작한다는데, 이제야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20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여유롭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특히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비대에 허덕이는 모습들을 보며 자라와서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생각보다는 무리하지 않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좋은 집주인을 만나 이사 한 번 없이 구축 빌라에서 살 수 있었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번 제 돈을 모두 모아 2년 전에는 창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 내 집 마련이나 자산을 쌓는 일에는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그렇게 좀 뒤처져도 빚 없이 여유롭게 사는 편이 좋다며 나이 50이 다 되도록 적금만 열심히 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쏟아지는 원화 가치 하락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내 돈이 더 빠르게 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열심히 공부하는 고3 자녀를 보면서 내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이제라도 자산을 좀 불려서 노후에 자식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평생을 예적금만 하며 살아왔던 탓에 정말 지금 사도 될까? 적절한 가격은 얼마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저희 부부의 선택을
대출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대출의 두려움이 큰 저는 7, 8억대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고 남편은 늦은 만큼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며 10에서 11억대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겁이 나더라도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을지 좀 혼란스러운 감정이 듭니다. 빚지는 게 두려운 저희 부부, 자녀에게 빚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분의 가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 지금 전세 거주 중이시고요. 3억 6,750만 원 전세이고요. 그리고 주식 현금 포함해서 자산이 4억 9천 정도 있으시고요. 전세도 올 현금입니다. 전세 대출이 없으시고요. 와. 대출이 아예 없어. 대출 노 대출. 네, 대출 노. 그래서 지금 그대로 온전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이게 순수하게 다 모으신 거잖아요. 모아서 지금 5억이 있으신 근로소득으로만 거잖아요. 거의 20년 넘게 모으셔가지고 지금 4억 9천, 5억이 안 되는 지금 5억이 좀 부족한 지금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맞벌이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650만 원 정도 지금 소득이 되십니다. 지출은 당연히 대출이 없으니까 대출 이자가 없겠죠. 그래서 월 지출은 총 생활비로 한 350만 원 정도 지금 3인 가족, 고3 학생 키우는 3인 가족이 월 지출 350만 원이고요.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순수 월 저축액이 한 300만 원 정도, 거의 그래도 한 50% 정도, 한 40% 이상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이죠. 아무래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신데요. 이제는 내 집 마련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이제 느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얼마짜리를 해야 되느냐. 특히나 대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안전하게 좀 대출을 적정하게 해서 7, 8억대 아파트를 매수할 건지 아니면 남편 말 듣고 한 10억대, 10억에서 11억 좀 더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은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 가장 궁금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요. 안정 추구형인 성격 탓에 아내분이시죠. 그동안 예적금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부동산 외에 재테크나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적금을 정말 근로소득으로 열심히 모으셨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자산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것만 해선 지금 어렵겠구나 라는 이제 지금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 총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론부터. 8억대의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사연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8억대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할 때 어떤 지역 또 어떤 관점으로 거주지를 선택해야 되는지 배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8억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은데요. 지금 이분이 도봉 창동에 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직장. 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거주 환경이나 아니면 아이의 학군도 있잖아요.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봉 창동에서 이사를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가치 있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도봉구가 그 한강 위에 이제 광북 쪽에 위치해 있고요. 도봉구는 서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도봉구, 밑에구,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울에서 외곽에 있는 것과 서울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중심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가치가 있겠죠. 왜냐면 뭐 강남 쪽에 일자리도 많고 또 여의도와 일지로 이런 주요 업무지구와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서울 중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같은 가격이라도 향후의 상승폭이나 여러 가지 수요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도봉구에 거주하시다가 동대문구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구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동대문구에 그 8억대 이하로 내 집 마련을 하기라는 좀 쉽진 않아요. 많지 않을 네, 많지 텐데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동대문구도 가격이 살짝 올랐거든요. 그래서 8억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단지들이 세대수를 한 300세대 이상 정도 좀 소팅해 보겠습니다. 배봉산이나 아니면 뭐 휘경동 이 주변에 이제 8억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또 많지도 않아요. 또 이제 20평대 한 복도식 아파트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산지이다 보니까 실제로 가보시면은 언덕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이렇게 언덕이에요. 언덕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언덕을 사이로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그러니까 언덕이 좀 심하고 산지 주변에 있는 복도식 방 2개의 20평대 구축 아파트를 8억대 이하, 뭐 7억대 정도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지 외에는 동대문구에서는 뭐 9억, 10억 이상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봉구나 노원구, 뭐 중랑구 이런 중심에서 먼 지역보다는 확실히 동대문구가 가깝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도 이제 고3이시고 맞아요. 또 도봉구에서 멀리 이제 접근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원구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원구를 좀 올라가 보다 보면은 그 노원구는 뭐 7호선 역세권도 7억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신기한 게 수도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입지 요소가 직장 접근성, 교통, 역세권 이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노원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왜냐면 노원구는 그 강북 쪽에서는 학군으로 꽤 그 선호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의 가장 비싼 아파트는 역세권이 아닌 그 은행사거리라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생활권이 있는데 중계동 학원가입니다. 네, 중계동 학원가의 바로 옆에 있는 중계 청구 3차라는 구축 아파트가 노원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과거의 전고점이 한 14억 정도였어요. 지금 가격이 13억대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8억대 아파트를 보려고 했는데 8억 이하 아파트를 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노원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왜 얘기하세요? 14억대인데 노원구는 전고점이 14억인데 지금 84 가격이 30평대 가격이 13억이잖아요. 노원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마저 전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들 거의 다 이제 전고점을 넘었어요. 과거에 23년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21년이나 22년 그 상승장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격을 찍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가격이. 근데 노원구는 가장 선호되는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마저 전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랜드마크 아파트마저 가격이 싼 거고 랜드마크 아파트보다 덜 선호하는 아파트는 당연히 전고점을 도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서 노원구의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이게 가치에 비교를 하자면은 당연히 이제 서울 중심부 아파트, 뭐 서울 전고점을 뚫을 아파트보다는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서울이고 그리고 학원가도 옆에 접해 있고 택지고 평지고 이런 환경적인 가치도 있기 때문에 전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환경적으로 괜찮거든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리별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학원가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학원가가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광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우리 아이는 학군지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대치동이나 목동을 가기에는 조금 부담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노원구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요소가 학군이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저는 그게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부터는 제가 만약에 노원구에 내 집 마련한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학군보다는 역세권을 위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노원구에 가장 선호하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 초등학교들이 뭐 을지초 이런 이 주변에 뭐 원광초, 불암초 이런 초등학교들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의 학생 수 볼게요. 6학년이 지금 277명이 있거든요. 근데 1학년 입학수가 157명이에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게 6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노원의 학군으로서의 중요성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 뭐 다른 지역에 초등학교도 폐교되고 있고 또 광진구에 있는 초등학교도 폐교됐다고 들었어요. 서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학군지잖아요. 노원의 학군지마저 초등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부터는 노원의 학군보다는 거주 환경, 여기가 또 평지고 일기신도시 같은 그런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학군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으로 거주지를 선택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노원구는 학군보다는 이 역세권, 7호선 역세권 특히 왜냐하면 7호선은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노원구 학군지가 여기 없었잖아요. 지하철역이 없었어요. 근데
동북선이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동북선 공사 중이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 동북선이 이 중개사거리를 지나갑니다. 근데 중개사거리 역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동북선이 그 1호선도 환승할 수 있고 왕십리역 2호선도 환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호선으로 환승해서 시청역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2호선으로 환승해서 왕십리역에서 또 강남역까지 1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북선이 20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중개학군에 약간 아쉬워진 면이 있지만 그런 면을 또 동북선이 교통이라는 호재로 위해 채워주면서 중개사거리에 은행사거리의 노원구에서의 위상이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저라면은 7호선 역세권을 우선순위로 선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통화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그 라이브 방송 보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노원구하고 동대문구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 들으셨어요? 네, 듣고 있었어요. 가보셨나요, 노원구?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지역 중에 노원구 중계동이 있어가지고, 조금 솔깃해가지고 지금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저희가 라이브가 약간 좀 늦게 이제 송출이 되나봐요. 맞아요. 늦다가 지금 저희가 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녀분이 고3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최대한 올해 이제 고3이 된 거죠? 네, 고3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도봉구나 아니면 강북구 노원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크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왜냐면 지금, 통학을 해야 되니까 전학은 네, 뭐 맞아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의무사항이 있으니까, 만약에 노원구나 지금 꼭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지역을 골라야 하니까, 좀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위주로 보고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유디님 또 이제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네. 게 궁금한 점 여쭤보세요. 토마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유입니다. 지금 전세 만기가 내후년이면 28년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재계약이 얼마 안 되셨네요. 재계약 하신지. 재계약이 얼마 안 됐고 네. 저희가 이제 갱신 청구권 사용해가지고 일단은 네네. 재계약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내후년에 움직이면 더 부담이 없는 게 네. 아이가 이제 성인이고 그러니까 학군지를 얼마든지 이제 벗어나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저희는 이제 그 시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좋아요.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내후년까지는 기다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내 집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 네.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토마토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네. 상황을 본 거예요, 상황.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후년쯤이면은 대학교에 입시가 끝났고, 네. 그래서 뭐 독립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는 내후년에 이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후년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가 고3이시기도 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방법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최선의 선택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내후년에 전세 만기인데 이거 보증금 빼내야 잔금에 보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약갱신권을 사용을 하셨어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작성 안 하셨어요? 만기가 8월. 네. 만기가 26년 8월. 8월이에요? 네, 3월이에요. 네. 3월? 네네. 26년 3월? 네. 네, 그러면 곧 계약할 예정이시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집주인하고 이야기는 되었고, 네. 갱신권을 청구할 생각이다라고 의사는 전달한 상태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지금 단지가 선택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하세요. 계약을 하시고 그 네.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을 사용한 계약이라면은 계약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네.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네. 네, 그래서 26년 3월부터 28년 3월까지 전세 계약을 재계약을 하더라도 26년 3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내 집 마련할 때에 그 이사 가는 시점을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상황에서.
네네네. 그래서 저 저는- 그것도 사실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또 집주인도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갱신보다는 새로 지금 하는 게. 이제 그 전세가 집주인분 제가 지금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그 금액은 전세 그 5% 안에서 올린 금액을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네, 3억 네. 6,500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기존 네. 전세가 3억 5천에 5% 1,500 올려서 이제 맞아요. 한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그때 공감하고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전세 계약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파트 단지 이사 날짜, 입주 날짜에 맞춰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사 날짜는 해결이 됐고, 가장 네, 중요한 네. 게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할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요소가 무엇이었어요? 그게 남편과 제가 너무 달라요. 아, 네, 어떤 점이 달라요? 저는 사실 교통이 좀 안 좋아도 되고, 그 대신 이제 주변 환경이 조금 자연 친화적이고, 조금, 그리고 저는 부동산은 사실은 쉽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보유하는 소비재라는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야. 네. 이게 매수가 잘 안 될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살기가 좀 좋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너무 시끄럽지 않고 이제 아이도 이제 학군이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좀 조용하고 좀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네. 대출금을 갚는 게 허덕이지 않아도 되고 네. 생활이 너무 조여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입지를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남편은 우리는 생애 최초야.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처음 이제 마련을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이제 좋은 좀 곳. 중심부로 가서 한 2년 바짝 실거주하면서 좀 고생하더라도 네. 거기 실거주 했다가 거기에 전세를 주고 다시 나와서 일부는 이제 대출금을 받고, 우리는 그냥 그때는 이제 아이도 성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좀 외곽으로 나와서 전세나 월세를 사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네. 저는 네. 그냥 살 집을 이제 찾고 싶은 그 의견이 되게 달라요. 아, 근데 네, 이해했어요. 그동안 네. 남편이 제가 너무 보수적인 성향인데 그거를 네. 잘 존중해 줬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이제 그 마음은 네.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재테크를 해서 조금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번에는 남편의 이야기를 좀 존중해 줘야 하는 걸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또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뭔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너무 들어가지고 네. 마음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 좋아요. 제가 그 토마토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잘 공감이 돼요. 왜냐면은 그 사연을 볼 때, 그랬을 때 사업에 실패하셨다고 부모님께서 네. 그런 사연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도 어렵고 내 집 마련했다가 또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네네. 한편으로는 사업 실패가 사업 실패를 왜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또 네네.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아니고, 대출이 안 좋은 걸까? 진짜 좋은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혹시 토마토님 칼 아시죠? 칼. 네네, 네. 알죠. 칼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네, 네. 음식할 때는 좋은 거죠. 그쵸. 칼이 음식할 때는 좋은 건데요. 네네. 또 범죄로 이용할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도구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대출도 감당하지 못한 대출, 내 소득보다 더 많은 원리금을 부담하는 대출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네, 감당을 네, 못하니까. 네. 근데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써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집을 내 집 마련했다면은 그게 내가 감당 가능하면서도 나중에 더 좋은 자산으로, 더 좋은 상승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롭게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쓰면은 토마토님의 앞으로의 자산 상황, 네. 또 거주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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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토마토님이 안정지향적인 성향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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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편분께서도 이제 공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향도 너무 네. 좋으세요. 그래서 두 분의 그 장점을 잘 섞으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해 볼게요. 네. 결론은 토마토님의 의견처럼 10억대가 아닌 8억대로 내 집 마련을 할 거예요. 저라면은. 네네. 근데 네. 저는 남편분의 마음이 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지금 2026년 1월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들, 과거의 상승장의 고점을 뚫고 고점도 막 3, 4억씩 뚫고 이런 단지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앞으로 뭐 환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감당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또 감당이 어려우면은 많이 올라간 단지는 또 많이 빠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8억대나 10억대 아파트는 저는 비싼 아파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 선에서는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단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전제는 내가 감당 가능한 예산 안에서 공격적이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월저축액이 한 300 정도 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대출을 한 4억 정도 받으시면은 원리금 상환 금액이 월에 200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100만 원이 이제 월저축액으로 남겠죠. 300에서 네네. 200을 빼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 남편분처럼 10억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은 네. 대출을 한 6억 정도 받아야 돼요. 남편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세계 최초 대출의 한도가 6억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6억을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저축액이 없어져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게 네.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네. 거죠, 우리의 생활이. 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우리가 대비하고 안정적인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남편분의 생각은 예산 상관없이 좋은 거 사자였는데 예산을 상관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또 그 토마토님의 의견은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예산 설정은 잘 하셨는데요. 예산 설정 안에서의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이 학군도 필요 없고 또 공기도 좋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위험해요. 사람들한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아, 솔직히 저는 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네. 그 아파트를 네. 대출 없이 싸게 사면은 네. 난 그것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쵸. 근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할 이유가, 이유가. 그쵸. 네. 가격이 서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 건데, 네.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무서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저는 토마토님을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이유가 나는 무주택인 상황이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 소득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는 아파트를 골라야 돼요. 더 올라가는 아파트의 특징이 일단 사람들이 좋아해야겠죠. 내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수요가 몰리고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결국 수요와 공급 논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의 특징은 토마토님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대부분 비싼 아파트가 공기가 안 좋아요. 아, 네. 막 매연도 많고 차가 엄청 많고 막 주변도 시끌시끌하고 막 그런데요. 네.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학군도 좋고 또 역과 가깝고. 근데 그런 아파트를 골라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통화를 시작하기 전에 동대문과 노원을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네. 위치가 좋은 아파트가 위치가 좋은 지역이 서울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동대문구를 선택하실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대문구에서도 어떤 아파트인지 노원구에서도 어떤 아파트인지에 따라서 단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파트의 가치는 위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씨도 기온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강수량이나 습도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환산이 돼서 기온, 날씨가 결정되듯이 네네. 아파트의 가치도 위치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통, 역세권, 그리고 평지인지 언덕인지, 지리, 네. 그리고 학군 그런 요소를 종합해 본다면은 지금 동대문 안에서 8억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보다는 저는 네. 조금 더 위치가 멀어지더라도 중심에서 네. 노원구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노원구로 가면은 계단식도 볼 수 있고 방 3개짜리도 네. 볼 수 있어요. 저희는 24평에서 29, 20평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되긴 하지만 바로 이제 뭐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테니까 네. 그래도 이제 방은 3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노원구 저희 상계동, 중계동 이렇게 보고는 있었는데 네. 아무튼 저도 사실 노원구로 가게 되면 마음은 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네. 또 이제 아이가 고3이시니까 또 학원가도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네네네.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또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네네네. 전학 가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맞아요. 한창 예민한 네. 시기니까 네, 도봉구 네네. 창동도 이동이 가능해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원구가 토마토님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네. 고민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너무 예적금만 했으니까 노후 대비가 사실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 해서 네. 이제 연금저축이랑 연금 펀드도 지금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연금저축이랑 연금 펀드를 하는 게 나은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아, 좋아요. 40대 한 중후반 정도의 선배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네, 저보다는 선배님이시지만 네네. 뭐가 늦어요, 선배님. 아, 그런가요? 네. 한창이신데. 그쵸? 아, 네. 네. 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그 토마토님이 안정지향형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예적금만 하셨다가 그래도 지금에서야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토마토님이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재테크, 투자라는 단어를 들어보면은 약간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재테크와 투자는 위험, 불안이 아니라 물론 진짜 위험한 투자를 하면 위험하죠. 근데 네. 저는 지금의 토마토님의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벌고 뭐 덜 벌고 그걸 떠나서 네. 지금 안정적인 상황을 재테크를 해야 이걸 더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결국엔 네. 우리는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면 소득도 없어지고 연금으로만 생활하게 될 텐데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재테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된 이후에도 지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재테크나 투자가 처음부터 막 10억 벌고 막 5억 벌고 이 방향성이 아니라 조금씩 한 발자국씩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안전한 네. 것부터.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저축이 될 수 있고, 또 ETF가 될 수 있고, 네, 네, 딱 그런, 그거 2개 보고 있었어요. 저랑 이제 생각이 되게 비슷하시네요.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혹시? 네. 남편은 마포구나 서대문구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아무리 6억 대출을 받더라도 정말 조금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마포구나 서대문구 뭐 이런 쪽은 이미 10억대 아파트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좋아요. 혹시 서대문구가 맞나요? 서대문구는. 성동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동구. 아, 성동구랑 성동구? 마포구. 네네네. 너무 죄송해요. 아니. 네, 그냥 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서대문구는 네. 가격이 이제 8억대 이하 단지도 꽤 있어서.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일단, 마포구와 성동구에 10억 미만 아파트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렇죠. 네네. 제 생각도 그런 것 네네네. 같아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생각해야 될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감당 가능 예산을 설정하는 거예요. 10억이 아닙니다, 토마토님은. 저축액을 원리금 금액이 넘어가 버리니까. 네네.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감당 가능한 예산을 설정했다. 그러면은 내 상황을 고려해서 범위를 정해야 돼요. 내 출퇴근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아이의 학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아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노원구 그 이상은 좀 어려우시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당장 옮기는 거는. 그쵸. 그래서 이제 범위를 설정한 거예요. 만약에 자산 가치만 생각한다면은 네. 8억대로 한강 남쪽을 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 범위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가 무엇일지를 찾는 거예요. 남편분은 일단 첫 번째 설정부터 약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후의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토마토님은 첫 번째 예산 설정은 잘하셨어요. 범위 설정도 잘하셨는데 마지막 가치 있는 아파트를 보는 눈이 본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남편분과 지금 토마토님이 장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내 집 마련뿐만이 아니라 뭐 재테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돈은 토마토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재테크에
성향이나 아니면은 재테크 재화를 보는 기준 네. 그런 거는 남편분을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을 남편분께서 토마토님께 설명해 보라고 하시고요. 토마토님이 그게 설득이 된다 그러면은 남편분께 돈을 주세요. 두 분이 이 재테크 관점에서 안정성과 어떤 공격적인 그런 장점을 고루 갖춘 그런 좋은 투자 부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집 마련 단지를 이제 확정하시고요. 그 집의 잔금 날짜, 입주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임대인분께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반환받고 입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찐막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저희 5억 1억 저축액 중에 네.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남편 퇴직연금 지금 IRP 계좌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남편이 이제 그거를 깨고 써도 되냐? 네네네. 네네네. 그거가 궁금해요. 이해했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지금 깨고 그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탠다, 뭐 재테크 하는데 보탠다. 네. 그러면은 그 돈을 이용해서 더 불릴 수는 있는데요. 네. 만약에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나중에 퇴직 이후의 연금 관점에서 좀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집 마련, 내가 뭐 주식, 뭐 ETF 이게 잃지 않을 자신이 있다, 확실한 기준이 생겼다 네. 라고 하면은 깨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아니라면 전 안 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 안 깨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토마토님 이렇게 사연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도움됐어요. 네네. 저 사실 머리가 너무 복잡했었고 네. 사실 약간 좀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너무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네. 제가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거 막 보고 뭐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처음 접하는 것도 많아서 조금 바보 같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질문 다 답변해 주시고 또 뭔가 솔루션을 조금 잘 이제 주신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내 집 마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꽤 그래도 긴 시간을 통화를 또 해주시느라고 또 네. 궁금한 점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또 받으시는 분이 네.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네, 같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 못 하시고 이제 예적금만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좋은 시기, 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에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시고 끝까지 솔루션도 얻어 가셔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결과까지 반드시 저는 성공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거주지를 두고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친정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출퇴근이 부담되는 광명, 철산이냐, 직주 근접으로 출퇴근이 편한 서울 중구, 성동구냐,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접근해야 할지, 거주 만족도도 높으면서 자산 가치도 있을까요? 집 하나 고르는 게 정말 다양한 선택 기준과 상황이 있다 보니 너무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신축급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대단지 1군 건설사 아파트의 장점을 체감했습니다. 신축 전세로 시작하면 왜 구축에 가기 어렵다는 건지 살아보니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소비는 많이 하지 않고 여행 정도만 즐기는 편입니다. 현재 아내가 출산 휴가 중으로 곧 육아휴직에 돌입하게 되면 당분간 월소득이 줄어들 예정이어서 모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아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월 5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에 살게 되면 대출 부담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철산에 살게 되면 영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녀에게 들어갈 돈이 어마무시할 텐데 영끌을 하게 되면 생활이 또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 둘만 생활한다 생각하면 선택이 이렇게까지 조심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살고 있는 반전셋집 만기는 26년 4월이지만 최근 정부에서 추가 규제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혼란스럽네요. 만기를 앞두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면 늦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더 이상 불안정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잘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를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으로 보내주셨고요. 30대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 현재 반전세에 살고 계시고요. 전세 보증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 외에는 이제 회사 지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주식, 채권, 현금 다 합치면 총 자산이 3억 8천 정도 있으시고요. 매출이 없고 3억 8천 순자산 많다. 그대로 있으시고요. 30대 아니에요? 30대 엄청 많다. 지금 30 초반이거든요. 30 초반이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잘 모으셨어요. 급여가 벌이를 현재는 하고 있는데 월 소득이 9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월세가 90만 원 나가고 있고 월세 포함해서 한 340만 원 정도 지금 쓰고 계시고 월세를 빼면은 한 240만 원 정도. 현재 저축액이 거의 600만 원이세요. 하지만 요게 이제 육아휴직을 쓴다거나 하면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저축을 어떻게 그렇게 유동적이라는 하지? 거. 잘 쓰고 대박이다, 계시네요. 32인데 저축률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두 분이서. 아기가 태어난 지 28일밖에 안 됐는데 3억 8천이나 모으신 신혼부부죠, 거의. 그렇죠. 신혼부부죠. 네. 자, 그럼 이분의 가장 큰 고민. 지금 갖고 있는 종잣돈으로 종잣돈 3억 8천이 있었습니다. 광명 철산에 내 집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 중구, 성동구. 왜냐면 사람들 다 서울 사라고 하니까 성동구를 사야 될지 어디가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라는 고민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네, 하나 더 있네요. 두 번째 질문. 같은 입지와 금액이라면 준신축 국민평형 32평, 34평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신축인 25평.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궁금할 수 있죠.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띠리린. 네, 전화 가도록 할게요. 뭐라고 부르죠? 이분 닉네임? 푸름 아빠님. 푸름 아빠님. 푸름 아빠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푸름 아빠님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코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긴장되신가 봐요. 네. 단답형으로 끝나네요. 저 처음이요. 좋습니다. 지금 저축을 이렇게 많이 되게 잘하시네요. 최근에 이제 자녀 태어나면서 사실 뭐 취미생활 하던 것도 좀 안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자연적으로 지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취미를 하셨었는데요? 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뭐 테니스나 아니면 이제 운동 위주로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 모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만으로 32살. 32살, 동갑이시고 예, 32살인데 지금 4억 8천을 모으시고 지금 저축률도 되게 높게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대단합니다. 네, 테니스를 쳤어도 저축을 잘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신 부분이 지금 광명 쪽, 철산 쪽에 내 집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서울이지, 집은 서울이지 하면서 서울에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가장 궁금증이 있으셨어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서울 네. 같은 경우에 중구로 가면은 주상복합 정도만 저희가 좀 만족스러울 정도의 그렇지. 이제 거주 만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가격대가 중구에 있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고가이다 보니 거기에서 그래도 중구라는 입지가 괜찮으니까 아쉬워도 이제 좀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유디님 바꿔서 또 궁금하신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할게요. 푸름 아빠님 안녕하세요. 권희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푸름 아빠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저도 출산휴가 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두 분이 같이? 그럼 아내분이랑 지금 같이 이제 통화하고 계신 건가요? 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내분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집 살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집 살 생각은 좀 네. 꽤 오래됐어요. 진짜요? 23년도부터 생각이 네.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약간 돈도 훨씬 덜 모았었고 네. 좀 시기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때 네네. 막 이제 집 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못 들어갔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매수 생각이 좀 크게 들어가지고 네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23년도 시장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불안한 시기거든요. 왜냐면 21년도까지 상승장이 길어지다가 23년부터 가격이 이제 전국적으로 20-30%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푸름 아빠님께서는 내 집 마련을 하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혹시 어떤 계기나 마음이셨어요? 그때는 뭐 계속 부동산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는 관심이 있었으니까 네네. 보고 있었는데 네. 가격적으로 제가 그래도 원하는 입지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조금 무리하면 그리고 네네. 여기서는 좀 길게 거주를 해도 삶의
사는데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다른 네. 뭐 환경이라든지 교통 뭐 이런 걸 좀 봤을 때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좋습니다. 지금 뭐 23년은 아니더라도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가격이 아직 괜찮은 단지가 뭐 괜찮은 지역도 많으니까 지금 충분히 좋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명이랑 철산이랑 거의 비슷한 지역이고요. 그 서울 중구랑 이제 성동구를 뽑으셨는데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가까운 분들이 아. 좀 같이 계셔가지고 육아 네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네. 부분도 있고 제가 네. 이제 광명에서 좀 거주를 했어가지고 네. 좀 잘 아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 직장이 이제 광화문 쪽에 있다 보니까 네네. 좀 직주 근접적인 부분, 그 직장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네. 금액적으로도 제일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아내분께서도 직장이 뭐 광화문 이쪽이세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세요? 그게 네. 더 고민이 크고 이제 네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네.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조금 더 멀어지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연자분들도 대규모 공급이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기회가 되는지 또 그런 수도권에서 어떤 지역이 그런 기회를 주고 갖고 있는지. 있는지 주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오. 지금 사연자의 고민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실 때 거주 만족도, 한마디로 이제 광명과 철산에 거주하시면 아무래도 뭐 육아나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서울로 가시면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부동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로서 좀 집중을 하시고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내 집 마련 관점에서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철산이나 광명 쪽에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우리의 보금자리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러면은 돈을 뭐 누가 더 많이 버느냐 이 관점보다는 내 거주 만족도가 어떤 집이 더 행복해질까? 또 내 출퇴근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아를 이제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아 관점에서도 광명에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또 막 바쁜 상황에서 아기도 잠깐 맡길 수도 있고 맞벌이를 하시다 보면은 뭐 나중에 복직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상황이 되시면은 또 부모님의 도움을 계속 이어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광명에 거주하시면은. 네, 맞아요. 그쵸. 근데 또 이제 서울의 중구에 거주하시면은 나 서울에 집 있어. 그런 마음들. 또 이제 서울에 집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장이 됐을 때 더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뭐 회사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가 물어봤을 때 나 서울에 집 있어.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나 광명에 집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입지적인 부분도 있고 네, 뭐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네네, 좋아요. 제가 그 서울 중구의 주상복합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단지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 주상복합이 몇 개 있긴 한데 사람들이 실거주로 거주할 수 있는 단지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단지는 그 광명의 신축 단지들 혹은 연식한 10년 정도 된 단지들과 가격 흐름이 비슷하게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땅의 가치만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서울 중구가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 한강과도 가깝고 또 서울 뭐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주 만족도 뿐만이 아니라 직주 근접도 좋거든요. 우리가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할 때 땅의 가치만 보는 것보다는 해당 단지의 가치, 그리고 해당 단지의 연식, 그리고 주상복합인지 아파트인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면에서는 서울 중구는 주상복합이고 광명은 아무래도 연식이 좀 괜찮다 보니까 그 건물의 가치 측면에서는 광명이 저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땅의 가치와 아파트의 가치, 건물의 가치를 상쇄하다 보면은 뭐 두 단지의 가치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산이나 광명의 신축 아파트 그리고 중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두 단지가 앞으로 가격이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 중구와 성동구의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만 가격이 그 주변 단지에 비해서 오르지 못하고 머무르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서울 중구에 위치했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따라가진 않는다. 이걸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광명 아파트도 서울 중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주 만족도가 좋은 저는 광명 아파트에 살 것 같고요. 푸른아빠님이 조금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좋아요. 혹시
그 광명이나 철산에서 조금 고민하고 계신 아파트들 후보가 있으실까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철산역 주변으로 보고 네. 있고요. 네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15년 정도 된 기축 아파트들이 철산역 밑으로 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쪽하고 아니면은 네. 좀 여기랑 완전 붙어 있는 신축 25평을 보거나 이제 그 밑으로 해서 33평형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럼 그 철산역이랑 광명사거리역의 7호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단지 혹은 뭐 위쪽에 있는 단지 중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선택을 하셨나요? 네. 선택하셨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이게 상담을 좀 오래전에 신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안 될 줄 알고 선정된지 네네. 모르고. 선정이 돼서 어제 저녁에 맞아요. 사실 가계약을 좀 어제 저녁에 가계약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지금 진짜? 어떻게 지금 저희 상황을 들어주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말씀드리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산 쪽으로 해서 대단지 저축 아파트로 아. 들어갔습니다. 아, 철산 사신 거예요? 예. 아, 다행이다.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아, 다행이네요. 잘하셨어요. 아직 가계약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우리 그러면 푸른 아빠님 듣고 싶은 말은 뭐 네. 중고 이제 어차피 뭐 떠났으니까 놔두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산 거, 요거 지금 가계약한 거, 요거 네. 이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철산역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뀌고 있는 곳보다는 이미 좀 철산에서 좋은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네요. 그럼 철산역, 과거에 네네. 이트가 있던 철산역 아래쪽이라면은 좀 연식이 조금 그래도 된 아파트일 확률이 높을 텐데, 15년, 16년 정도 된 아파트. 아, 그러면은 우리 좋아요.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할 수 지도 있으니까 한번 보죠, 지도. 제가 지도로 한번 좋습니다. 우리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7호선 라인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 광명 바로 오른쪽이 여기 서울이에요. 이 가산드리 디지털 단지도 있고, 이 강을 기준, 천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서울, 그 왼쪽이 광명입니다. 7호선 라인 아래쪽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철산역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이 약간 좀 술집도 있고 유흥시설이 좀 있어요. 철산 위쪽은 좀 조용합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했을 때 위쪽의 선호도가 조금 높아요. 네, 아이 키우기 좋으니까.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여기 로데오 거리 근처만 아니면 또 아래쪽은 좀 조용하고 또 아파트도 그렇죠. 몰려있기 다, 때문에 밀집 여기 되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기 철산 레미안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존 철산의 대장이었어요. 이게 새 거는 아닌데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번화가를 뒤에 공원이 네. 있어가지고. 네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그 카카오맵의 장점이 10년 전의 모습이랑 지금 모습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2010년이죠. 네. 그리고 과거 사진 비교를 누르시면은 비슷하네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 이유는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과거도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좋아했던 지역이다. 그쵸. 예전부터 계속 좋았다. 네, 그래서 여기 철산 레미안자이가 대장이었던 거예요. 광명에서. 네, 우리 그 광명사거리역 근처 한번 가볼까요? 신축인 느낌이 나네요. 좀 위쪽 네네. 애들은. 그러니까 위쪽은 그 아파트들도 들어와 있는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밑에 완전 새 아파트죠. 네, 새 네, 아파트인데 네. 10년 전에 어땠을지. 10년 전에 어땠을까? 오, 좀 완전 다르네요. 이런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네. 아예 없네요, 아파트가. 옆에 완전 무슨 네. 산하, 3위. 네. 그렇죠. 빌라였나봐요. 네, 광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종료를 하고 그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을 비교했을 때 철산은 기존 사람들이 광명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철산역 근처에 원래 거주를 좋았던데. 했었어요. 근데 광명사거리역은 원래 다 빌라였어요. 낡은 빌라였고 사람들이 거주 만족도가 좋지는 않았는데 여기 확대해 보면은 이런 거 보이세요? 2025년 11월 예정, 뭐 27년 뭐 7월 예정. 그러니까 이런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거주 만족도가 안 좋은 이 지역이 새 좋아지는 아파트 거지. 신도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철산역 아래쪽은 조금 낡아서 이 위쪽, 이 철산자이 헤리티지 이런 아파트도 최근에 들어온 단지거든요. 그 위쪽도 26년 1월이 예정이고 그래서 이 위쪽이 지금은 광명에서 더 각광받는 지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철산 아래쪽과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위쪽까지 아래쪽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네네네. 네, 좋아요. 근데 지금 푸른아빠님께서는 기존에 좋았던 그 철산역 아래쪽 단지를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뭐 준신축 정도 단지를 매수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아까 제가 사연에서 이런 문구를 봤거든요. 푸른아빠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집중하느라고. 광명의 준신축 아파트나 광명에 살면은 부담이 좀 없으실 것 같고 철산에 사면은 뭐 영끌일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가격대가 좀 달라져서 그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원래는 이제 광명 사거리 쪽
서울역으로 기축을 보면은 거기는 금액대가 좀 낮아서 네네. 이제 그래도 한 2, 3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좋아요. 근데 제가 그 뿌리바빠님의 가계부를 보니까 지금 600만 원을 저축하고 계세요. 만약에 아내분께서 육아휴직까지 들어가게 되신다면은 월 저축액이 얼마 정도로 좀 줄어들 것 같으세요? 한 400 정도 되지 않을까. 400 정도로 줄어드시는 상황이세요? 예. 그럼 여전히 400만 원을 모으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지금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한도가 6억이에요. 6억의 대출을 받았을 때 30년 기준으로 평균 이율 한 뭐 4, 5%로 기준을 잡고 원리금 상환 금액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월에 300만 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 저축액이 400만 원인 상황에서 300만 원 원리금을 내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뜩이나 지금 이제 월세 거주하시잖아요. 반전세 거주하고 계신데 그 그쵸. 월세 비용까지 세이브 되니까 그 100만 원보다 이제 더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댓글들을 좀 보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6억 대출 받으라 그러면 댓글들에서 지금 연끌하라고 하시는 거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근데 저는 그 월저축액을 보고 이런 기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빠님께서는 대출 6억을 받아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내분께서 육아휴직을 하시더라도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지금 6억 대출을 받으시고 3억 8천 종잣돈이 있으시니까 거의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도 사실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래요? 네, 지금 계약하신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그럼 30평대를 매수하신 거네요? 네. 아, 좋아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좋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광명에서 30평대 그리고 철산역 아래쪽 10억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냥 같은 입지와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광명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광명의 준신축 32평과 신축 25평형을 비교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면은 하셨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네,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일단. 왜냐면, 내가 조금 더 연식이 된 아파트에서 넓게 살고 싶으면은 준신축의 30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좁지만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은 25평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가려진 의도는 어떤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까요? 라는 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게 궁금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궁금하시면은 두 물건의 전세가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마디로 실거주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쵸. 실제 들어서 사는 금액이니까. 그쵸. 실제 들어가서 사는 금액이고 이게 가격이 오를까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세가는 그냥 2년 후에 돌려받을 금액이니까. 해당 단지, 해당 물건의 실질 거주 가치만 보고 가격이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준신축 30평대가 전세가가 높으면은 그 단지가 여전히 신축 25평형에 비해서 가치가 높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신축 25평형이 전세가가 높다. 25평형의 가치가 더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앞으로 상승장이 됐을 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 푸른아빠님께서 앞으로도 부동산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제 어쨌든 아직 가계약밖에 안 하긴 했는데 네.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약간 마음가짐 같은 걸 어떻게 가져야 할지. 네네. 지금 이제 광명이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앞으로 입주가 계속 있어요. 가격이 오를만 하면은 새 아파트가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은 새 아파트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앞으로도 한 3년 정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네네. 내년 1월까지도 지금 7,000세대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천천히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약간 불장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가지고 네네. 약간 추격 매수하듯이 좀 네. 덜컥 좀 구매를 하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잘 선택하셨고, 광명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가치에 비해서는. 공급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맞아.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이 가격이 올라갈 때 광명은 3년 동안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잘못 산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주가 끝나면 광명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냥 광명이 그 전화번호도 02로 시작하거든요. 서울이에요, 거의. 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에 준하는 위치에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기존부터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3억 8천까지 모으시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쉽지는 않았죠. 중간중간 좀 위기도 나름 네. 있었고 네네. 좀 그냥 약간 최종 목표를 좀 집으로 생각을 하고 네네. 와이프랑 같이 좀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와. 좀 결혼 전에는 저도 뭐 네. 주식도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좀 안 하게 되고 다 그냥 좀 최대한 좀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고 네. 열심히 모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 시청자분들도 지금 되게 30대 초반의 나이에 3억 8천까지 모으는 과정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이제 아직 이제 나이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네. 맹목적으로 돈만 모았거든요. 근데 네. 계속 부동산 시장 추종하면서 계속 보고 월부도 계속 보면서 이제 좀 흐름 익히면서 계속 그냥 돈을 더 모아야겠다, 모아야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해. 32살이에요. 너무 32살. 소름 돋습니다. 잘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어떤 아빠가 되어주고 싶으신지, 또 아내분께는 어떤 남편이 되어주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저를 믿을 수 있는, 항상 저를 믿을 수 있는 아빠 그리고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와, 네, 너무 멋있어. 그 푸른아빠님의 그런 지금까지의 멋있다. 여정과 그리고 지금의 뭐 결단력,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내분께서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자산을 축적해온 것도 거의 네. 남편이 주도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네. 이때까지 아내도 이루어왔던 거라 마음을 네. 갖는다는 게. 정말 옆에서 든든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결과까지 나오는 걸 봤을 때 두 분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그렇죠. 나올 수가 어렵죠. 없다고 맞아. 생각해요. 같이 두 분이 되게 했으니까. 대단하시네. 두 분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집 너무 잘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